최근에 서울시에서 전세 사기의 대응책을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책임지고 막으라고 이렇게 약간 워딩이 나왔는데,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랑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책임을 강화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겠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이중계약서, 특정인과 대량계약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협회 차원에서 좀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이 기사를 보니까 저 진짜 우리나라 유럽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시무룩센터 최부심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하하하하. 지금 거의 20만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구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오늘은 약간 뉴스 하나를 좀 딥하게 파는 것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크고 작은 그런 뉴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한 번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 수요의 근간을 만들고 있는 이 신생아론이 국토부가 이 신생아론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3주간 3.4조 원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신생아론 첫 주차에 2조 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째 주, 셋째 주차에 1.4조 원 신청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도 아니지만 이렇게 신생아론 신청이 이렇게 쭉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신생아론은 디딤돌이랑 버팀목에 특례를 붙여서 특례 디딤돌, 특례 버팀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례 디딤돌은 지금 누적 기준 2조 8천억, 특례 버팀목은 약 6천억, 그렇게 해서 한 3.4조 8대2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보니까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랑 뭐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신청 9일 만에 10조 돌파했고, 신청 거의 한 달 정도 되니까 거의 다 소진된다 이런 루머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특례 디딤돌이랑 특례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위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HF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 신생아론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주택금융을 국토부 산하기관이랑 그 다음에 기재부 그 산하기관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소위 금융부처 산하기관에서 했던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위 대히트, 국토부 산하기관 그 허그에서 하고 있는 신생아론은 굉장히 전년비 비교될 때 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금융에 있어서도 결국 금융부처 관련해서 기관이 더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사실은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뭐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처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주택시장에 훨씬 더 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유동성을 빠르게, 그 다음에 시장 수요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낸 반면 신생아론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뭐 신생아 정책이고 출산 관련 정책을 전부 부동산 정책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이죠. 그냥 출산 정책이면 신생아 낳으면 신생아한테 얼마 막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출산 때문에 뭘 못하게 되면은 뭐 프랑스처럼 연금 대납해 주거나 아니면은 영원히 연금으로 보장해 주거나 하면서 그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뭔가 보강을 많이 해주는 형태의 지원 정책이 출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뭐 애 낳니? 집 사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그는 어쨌든 제 채널에서 정말 많이 까이는,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그런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뭐 허그를 싫어해서라기보다는 허그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중요도 대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를 조금 했었으면 좋겠고요. 허그 다니는 임직원 분들에게는 뭐라 그럴까, 뭐 제가 그분 개인들을 하나하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분양가 관련한 뉴스인데 중앙에서 보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허그가 나오네. 이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다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허그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전국 분양가가 3.3제곱미터 평당 1,700만원, 서울은 한 3,700만원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 기준 1,700만원도 평당 중요한데, 소위 34평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5억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5억이 아니라 거의 한 6억 가까운 돈을 만들게 된다는 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34평 아파트를 짓는 가격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게 23년 1월에 1,570만 원인데 22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낮았던 걸 생각하면은 지금 신축주택 공급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도시와 관련한 이런 정책들의 그 주택의 분양 가격이 종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라도 주택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이 너무 아파트 베이스로만 가는 것에서 조금 피봇을 해야 될 것 같고, 비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을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어쨌든 민간 분양가가 올라갔다. 이게 뭐 입지나 이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이 의미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국 레벨을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전국 기준으로는 주택 분양가가 결국 주택 건설 공급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꽤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랑 단독 빌라, 아파트랑 결국 비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 비아파트 그 매매 비중을 보면은 아파트가 진짜 23년에 7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매매 거래에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 아파트만 사고, 비아파트는 합쳐서 25% 거래가 된 건데 26%죠. 비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진짜 2006년 이후에 거의 최저, 아니지, 지금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 중에 세 채가 전부 아파트고, 비아파트는 거의 거래가 없는데 특히 작년에 완전 그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23년에는 그때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하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하던 시기인데, 그때 초반에 막 LH가 매입 임대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 뭐 거의 안 하겠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서 그 빌라 사업자들이 작년에 거의 줄도산했거든요. 줄도산했고, 올해는 이걸 다시 살리기로 했기 때문에 24년은 빌라 시장이 조금 살아날 것 같은데, 22, 23년을 거치면서 전세 사기 사건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 거래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위축되는 그런 패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도 월세와 거래 비중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와 거래 비중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도 이 비아파트 쪽에 대한 주택 건설이나 공급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사기 얘기가 나온 김에, 최근에 서울시에서 전세 사기의 대응책을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책임지고 막으라고 이렇게 약간 워딩이 나왔는데,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랑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책임을 강화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겠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이중계약서, 특정인과 대량계약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협회 차원에서 좀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이 기사를 보니까 저 진짜 우리나라 유럽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 유럽은 사적 단체가 자율적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자격증이 다 그 사적 단체들 베이스로 만들어졌는데, 한국은 이제 뭐 소위 조선시대부터 나라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체계화 돼가지고 소위 탑다운 방식의 그런 관리 방식이거든요. 동양이랑 서양이랑 그 철학을 얘기할 때도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를 많이 따지는데, 소위 유럽으로 대표되는 그런 나라들은 바텀업 베이스다 보니까 사적 그 협회들의 그 권한이 매우 강하고, 거기서부터도 뭔가 이제 바텀으로 올라오고,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울시가 그냥 협회가 알아서 다 하시죠 한 걸 보니까, 하여튼 서울시 대단한 그 관할 부처야.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출산율이 0.55를 가도 뭐 수상 택시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막 서울 모처에 너무나 낮은 출산율과 너무나 없어지는 그런 학교들을 보면서 지금 도시 기능을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전세 사기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되게 이제 이것도 나서긴 나선 거죠. 나서긴 나선 건데, 난 진짜 지금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은 서울 시민이지만, 제가 이제 평생 서울 시민은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문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아이 낳고 키우고 막 육아하고 보육하고 하기에 그런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좋은 지역이 아니게 되고 있어요. 좋았었다가 이제 아니게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도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 토어제는 이게 제가 김작가TV 나갔을 때 좀 잘못 알고 나간 게 있었어. 이 토어제는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번에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은 올해 아마 좀 풀어줄 것 같거든요. 올해 여기 이 동네에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린다는 루머가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강남구를 위시한 그런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가격을 소위 지르면서 사는 그런 거래들이 뜨문뜨문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미 지정 3년 차인데 이게 맥스 5년까지 갈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풀어줄 법한 그런 상황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미 작년 11월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거겠죠.
오피스텔은 토어제에서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토어제 되고 말고 뭔 차이가 있냐면은 토어제 걸리면은 실거주자만 사야 되고요. 토어제가 풀려야 투자자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강남권이 고급 오피스텔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는 그런 PF 사업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런 그 새마을금고도 본인들이 물린 그 PF 사업장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강남권 고가 B아파트 사업이 되는 건데, 그런 데를 실수요자만 들어와서 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요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하도록 B아파트 토어제를 풀어줬는데, 올해는 아파트 토어제도 조금 풀어줄 그런 군부를 떼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맥스 5년이거든요. 이미 3년 차고, 그러니까 올해 4년 차고, 그러니까 풀릴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시의 추가적인 토어제 해제가 예상된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1년 넘게 하락하고 있고 거래 침체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어제를 풀 법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뭐 풀 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시는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서울시 도시기능, 특히 주거 관련 도시기능을 해결하는데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 소시민 그 박호석 유튜버의 바람이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중요한 뉴스들 중에서 이제 한 꼭지 잡기가 조금 그렇던 뉴스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제 좀 패키지로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빠지는 뉴스 없도록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짧게 전달하는 형태의 그런 컨텐츠 계속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